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시장이 너무 다이나믹하죠? 특히 우리 HLB 주주님들은 한 두세 배 더 다이나믹하실 겁니다. 개별 이슈로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FDA 재신청을 넣었다라는 소식으로 주가를 한번 싹 끌어올리더니 바로 클래스 2로 분류가 돼버리면서 또 곤두박질 쳐버리고, 안 그래도 HLB 자체만으로도 롤러코스터를 굉장히 지금 멀미가 심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연속으로 양봉 세트 나오다가 연속으로 또 음봉 세트로 내리꽂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는 와중에 또 케빈 워시의 지명으로 인해서 시장이 또 전체적으로 급락. 그래서 오늘 잠깐 보시면 코스피 마이너스 5%대 엄청난 폭락이 나왔는데, 근데 사실 요거 5%라고 놓고 보면은 폭락은 맞기는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에 올라온 걸 보세요. 이거 이렇게 올라오고 요거 고작 나왔다고 이거를 폭락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도 웃겨요. 그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보시면은 오늘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4%대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제가 한 1200포인트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180포인트까지 고점 찍고 이제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한 1050포인트 정도는 최소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중간에 또 예를 들어 알테오젠이나 이렇게 몸집이 큰 놈들의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아마 1050포인트 밑으로는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일단 기준을 좀 잡아 놓고요. HLB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최근에 여러분들께 정신없이 브리핑을 드렸던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HLB가 어쨌든 이 과정과 절차를 잘 봐야 되는 종목이다. 워낙에 이슈와 이벤트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던 건 뭡니까? NDA 재신청이었고요. 요거 잘 했어. 그 다음으로 이제 클래스 1 또는 클래스 2 분류가 이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2개월 안에 심사는 힘들어. 그런데 6개월까지는 굳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요 중간 3, 4, 5개월 중에 심사 결과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클래스 1이냐 2냐 분류를 굳이 한다면 1으로 될 가능성은 좀 낮다. 2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2로 분류가 됐다 해서 악재는 아니고 시간이 좀 늘어진 거긴 하지만 워낙에 꼼꼼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 약물이다 보니까 2개월 안에 심사는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지연될 수 있다라고까지 여러분들께 클래스 2로 분류가 되기 직전에 영상에다 다 대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클래스 2로 분류가 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건 뭐예요? 결국에 최종 승인 여부, 그쵸? 최종 결과만이 이제 남아 있는데, 시장에서는 요 클래스 2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6개월을 꽉 채우면 7월 정도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월 달이니까 2, 3, 4, 5, 6, 5개월에서 6개월 동안에는 지금부터 나올 재료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재료가 나올 거는 없지만 오히려 재료가 나올 게 없어서 지지부진한 이 흐름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외부적인 영향, 오늘처럼 케빈 워시 지명 같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더 많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잘 사두면 된다. 제가 어지간하면 여러분들께 또 사야 된다라는 말씀 잘 안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또 관점이 달라지죠. 왜 그러냐? 매를 빨리 맞아버렸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위치에서 사라고 했다가 클래스 2 분류가 되면 사자마자 물려버리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안 그래도 이제 여기서 물리면 최소 5개월은 더 버텨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잘 열심히 사서 좋은 가격에 사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고 있으면 즐거운데, 꼭대기에 사라 그래가지고 물려버리면 제욕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구독 취소하고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발언을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팝니다라고 여기서 얘기했더니, 팔았으면 그냥 영상 찍지 말고 꺼져라 이런 욕 해놓고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팔고 나서 주가 다 빠졌잖아.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자산을 지켰잖아요. 그러면 하락할 때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장대양봉과 대량거래대금 나오면 그때 사라,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뒤에 어떻게 됐어? 그 뒤에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 가격이 지금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아직도 안 오잖아요. 그죠? 이런 전략들이 다 있는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마음대로 해놓고, 욕은 남한테 하고 탓은 남 탓만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죄송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런 오차를 줄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 욕을 하셔서라도 그 억울한 감정이 좀 달래지고 화가 가라앉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가에다 집중을 하고 수익에다가 집중을 하실 거면 딱 그것만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어쨌든 저랑 뭐 말장난하고 왈가왈부하고 누구 탓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저는 존중해 드리지도 않을 거고요. 이제는 왜냐면 마지막 남은 일정이 어쨌든 결과 발표예요.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 그 시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그야말로 실전이고요. 이제는 그야말로 진짜 여러분들이 준비라는 걸 완벽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에러가 없어야 돼요.
애매하게 사서 뭐 샀다 팔았다 해서 뭐 그런 엉뚱한 꿍꿍이 다 필요 없다니까요.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되면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제는 최종 결과 발표만 남겨두고 있으니까. 그것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2월달 들어와서 아직 제가 문자를 따로 보내드린 건 없습니다. 미리미리 신청해 두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1월 26일에 FDA 재신청을 했다라고 이렇게 드디어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도 다 정리를 해드렸죠?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내용을 식별하시고 하라고 할 때 정확하게 제가 오더를 드리는 대로, 제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매수가 좋아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000원, 18,000원 가서 사놓고서 나중에 물렸다고 제 탓을 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여기서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욕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따져보고 욕을 하란 말이에요.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우기면 어떻게 돼요? 나만 이상한 사람 되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제품이 어떻습니다라고 약관 다 써있고 여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문자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상에다가 말씀을 드리면요, 언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돌아가서 그 영상 찾을 수 있어요? 저도 못 찾는데? 물론 증거는 다 남아있지만, 근데 문자는 깔끔하잖아. 여기 별도로 보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저는 무료방 이런 거 운영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정보라는 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인데 정규반 회원님들께 신경을 더 쓰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제가 구독자분들께 혹은 우리 HLB 구독자님들을 제가 뭐 등하시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다 체크해서 가장 먼저 문자 다 보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제가 잘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이 유튜브 바닥에서 주식 전문가들 중에 HLB를 커버해서 올려주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 김 대표만큼 여러분들 꼼꼼하게 챙겨드리는 사람 없어요. 맞잖아. 인정하시잖아요. 인정하시면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구독 누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뜬구름 잡는 사람도 아니고요, 오바해서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직접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위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전적인 거, 저도 지금 HLB 1000주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더 살 거거든요. 원래 저 5,000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요때 있죠, 요때. 이 구간에서 저 매도했었어요. 4,000주를 매도하고 저는 다시 매수할게요 하고서 이제 지금 일정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일정상 요게 딱딱딱딱 나오면 어쨌든 클래스 1, 클래스 2, 저는 클래스 2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그래서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면 시간적으로 충분히 기간 조정이 나타나니까 아싸가오리 그때 사야겠다. 왜? 이번에 삼수도전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CMC로 인해서 CRL을 3번 받은 경우는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없습니다. 그리고 받아도 문제고요. 이거는 신약업계에서도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이번에는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행스러운 거는 임상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공정 문제였지. 그래서 승인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변동성이 나타날 만한 거는 시장만 읽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럼 시장 다 읽어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잘 사들이면 게임 끝납니다. 아시겠죠? 제가 HLB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밸류 가지고 다 구해드렸었죠. 기존에 메모장에 써가지고 제가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29년을 피크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왜냐면은 FDA 승인 받고 신약 준비해가지고 판매하고 한참 세일즈 기준으로 피크에 진입을 할 때가 보통 3년 정도 잡아요. 그래서 26년이니까 29년을 세일즈 진입기로 잡았을 때 피크로, 그럼 그때 이제 전체 시장의 50%를 목표로 하고 있고 매출이 3.1조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마진율을 80% 잡고, 그 중에 리보세라님만 봐야 되잖아요. 캄렐리주맙은 항서제약 거니까. 그럼 이제 영업이익률을 요 정도 기준을 잡았을 때 업계 평균적으로 이제 약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기업들의 PER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요 정도. 그럼 얼마? 50조 원 정도를 볼 수 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이때 당시 제가 계산해 드릴 때 8.8조였잖아요. 지금 많이 빠졌지만. 근데 이제 엘레바한테도 떼줘야 되니까 30% 디스카운트 하면 한 35조 원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목표 시총, 목표 주가가 35조 원짜리 몸뚱아리를 우리가 목표로 보고 있는 건데, 이 기준까지 가려면 지금 이제 시총이 얼마입니까? 오늘자 기준으로 7.1조거든요. 7.1조를 35조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뒤에 플러스 알파도 또 가능합니다. 5배예요. 5배. 지금 54,000원 대비 5배. 그럼 한 26만, 27만원까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26, 27만원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5만원 언저리에 우리가 매집을 해놓잖아요. 요거 승인 나면 이 가격 다시 안 와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렇다고 그냥 무자비로 사요? 그건 또 아니지. 무슨 변수가 있을 줄 알고. 오늘같이 이렇게 시장 폭락하는 변수가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가격이나 사서 나도 대명에 아무 가격 사면 돼요. 근데 아무 가격에 또 사면 안 되는 이유가,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여러분들 우리 배우 전원주 선생님 아시죠? 전원주 선생님이 하이닉스 얼마에 들고 있다 하십니까? 2만원에 들고 계시대요. 근데 지금 얼마야?
80만 원입니다. 오늘만 주가가 6만 원 정도 움직였거든요. 원금의 세 덩어리가 움직였어요. 2만 원에 20억인가 매수를 해두셨대요. 그럼 오늘만 60억이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복리거든요. SK하이닉스 이 다시 싼 가격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HLB가 진짜 뭐 20만 원대까지 갔을 때는요, 여기서 나타나는, 여기서 보여주는 그 1,000원, 만 원이 너무 중요한 가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돈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때가, 이때 단가 관리와 외부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비중 관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서 밸런스 있게 해놓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 봐야 누구는 수익률이 200% 300%인데 누구는 이제 잘해야 100% 수익 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드리는 거,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저도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죠. HLB 이대로 날아가면 끝인데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면 사라 소리도 못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내용이 좋으면 또 몇 년 끌고 가도 되거든. 왜? 진짜 몇 배를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니까.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근거도 다 남길 거고 증거도 남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문자를 다 기록을 해낼 거고요. 영상으로 다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여태까지 정말 많은 문자들을 실제로 다 보내드렸고요. 2월 달에는 아직 제가 보내드린 게 없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값은 제가 들어요. 돈은 제가 드는 거지 여러분들이 돈 드는 거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HLB 진짜 실전 전략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실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자, 2월 달에 이거 한 번도 신청 안 하셨다 하신 분들 지금 꼭 신청해 두시고요. 1월 달에 신청을 하셨던 분들도 2월 달에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제가 말일부로 항상 다 기계적으로 폐기 처분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2월 달에 문자를 받아보고 싶으시면은 2월 달에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어제 하신 분들은 다 들어왔거든요. 그대로 기다려주시면 되고 중복으로 2번, 3번 하지는 마세요. 또 못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2월 들어와서 딱 한 번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해주시면 돼요. 휴대폰으로는 위에 거, 컴퓨터로는 밑에 거, 뭐 휴대폰으로도 밑에 거도 가능한데 아무튼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도 실시간으로 제가 추후에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 2월달 이제 바이오 사이클 올 건데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져서 이 모양이었거든요. 요거 제가 안 그래도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일단 HLB 저랑 같이, 이건 저도 할 거거든요. 저랑 같이 여기서 매집을 함께 진행을 좀 잘 해보겠다, 잘 갖고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일단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먼저 신청부터 해주시고요. 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하락장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꼭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거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지명되면서 이 이슈로 인해서 전 세계 자산이 완전 다 뒤집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 여기서부터 고점 찍고 빠지느냐, 역방향으로 타느냐, 유동성 파티 끝났냐? 죄송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어렵지만 여러분들 쉬운 것만 알고 쉬운 것만 보고 들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이 늘지 않겠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찾아보고 공부하고 요즘은 또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걸로 여러분들 공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내가 초등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면요, 이해할 수 있게 다 얘기해 줍니다. 모르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질문하세요.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연준 의장 지명이라는 거는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결정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신다면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들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그 기회를 잡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려라도 한 번씩 꼭 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일단 케빈 워시, 사람 이름이에요.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역대 연준 의장들에 비해서 조금 독특해요. 왜냐면 기존의 이제 연준 의장들은요, 그냥 전통 경제학, 그냥 전통적으로 경제라는 거는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펼쳐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요, 그 전통 경제학에 걸맞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우기고 지금 주장하는 이론들이 틀리냐? 그렇진 않아요. 논리가 틀린 거는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들 경제라는 거는 그냥 탁상공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로 떠들고 반박하고 맞다고 주장하고 우기고 그러다가 한쪽 의견이 맞아서 그렇게 흘러가면 그냥 맞는 거고 그게 정답이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경제입니다. 최근에 금, 은, 코인 이런 것들이 발작을 하면서 엄청난 폭락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지나치게 전통 경제학 이론에 의존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반 트럼프 인사였다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트럼프의 의견에 항상 반대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후보에 오르지도 않았겠죠. 트럼프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준 의장 후보에 진입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지명이 된 겁니다. 애초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요.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 주변의 최측근들 혹은 장관들 이런 주요 인사들을 임명을 할 때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 위주로만 임명을 했었어요.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이면 다 잘라버렸습니다. 협박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었죠. 대통령을 3번 할 수는 없으니까 트럼프도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강요하는 인물이에요. 금리를 빨리 더 낮춰라. 계속 낮춰라. 금리 인하를 계속 강요하는 인물인데 케빈도 금리는 빨리 인하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자산 가격들이 빠졌냐? 금리의 방향은 같거든요. 트럼프랑 케빈이. 그러나 양적 완화는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양적 완화를 QE라고 하는데 이거를 돈을 풀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양적 긴축을 QT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반대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돈을 흡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보통의 경우에는 그래서 경기를 살려야 돼. 경기를 부양해야 돼. 그러면은 양적 완화 QE를 하게 되고 QE 플러스 여기 이제 키워드가 빠졌는데 금리 인하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양적 완화. 요게 세트거든요. 이게 경기를 부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지만 케빈은 거꾸로 합니다. 금리 인하를 하는데 양적 긴축을 해버려요. 시장이 이제 여기에 발작을 한 겁니다. 이거 뭐야 이거? 케빈 너는 매파냐 비둘기파냐? 넌 매둘기냐? 막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도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케빈이 양적 완화 QE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무자비로 풀어버려가지고 자산 가격 상승이 계속 되니까 이렇게 돈을 풀어버리면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돈이 많은 사람들만 돈을 더 버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겠냐. 그러면 경제라는 게 구조적으로 튼튼해지기는 어렵고 골고른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에 돈을 써봐야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있는 놈들만 돈을 더 번다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돈을 푸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존에 연준은요 시중은행을 통제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통제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연준은 원래 은행을 통제하면 안 돼요. 실제 과거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연준이 많이 통제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과거 정부라고 하면은 바이든 정부 때 바이든은 친환경 정책을 우선적으로 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풍력 사업한다더라, 태양광 사업한다더라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출 막 내주고 그랬어요. 대출 좀 내줘 이렇게 해서 연준에다가 약간 입지를 주면은 연준이 또 은행에다가 입김을 넣고 그러면 이제 바이든 정부가 밀고 나가려고 하는 산업과 정책 방향에 걸맞는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산업들에게는 지원금도 많이 줬지만 대출을 또 많이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을 육성하기도 하니까요. 근데 기존의 전통에너지 같은 것들은 대출 내주지 마. 저거 산업 키우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규제를 가했었죠. 자, 근데 이제 케빈과 트럼프가 여기다 대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금리만 규제를 하면 되지 왜 특정 산업에 개입을 해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느냐. 정책 결정은 연준이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취임을 하자마자 전 정부를 디스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제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연준이 왜 은행까지 통제를 하냐. 연준의 목적은 물가 안정이다. 오바 떨지 마라. 우리 할 일만 똑바로 하면 된다. 이런 주의예요. 그러면서 연준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케빈이 원하는 건 뭐냐? 금리는 더 빠르게 내려라. 제로여도 좋다라는 겁니다. 제로 금리도 괜찮다 이거예요. 무차별적으로 돈을 뿌리지 말고 필요한 산업에다가 대출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라. 하지만 그 지원하는 거는 연준이 아니라 재무부에서 선택해서 결정해서 해라 이겁니다. 원래 연준의 권한이 아닌데 그걸 왜 우리가 하고 있느냐? 재무부에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행 규제나 감독 이런 것들을 재무부에다가 완전히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그러면 베센트 재무장관 입장에서는요. 이 재무부의 장관이니까 땡큐죠. 왜? 힘이 더 강해지니까.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도 또 땡큐야. 왜? 트럼프가 밀고자 하는 산업을 재무장관에게 입김을 넣으면 더 시원시원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오히려 하고 싶은 대로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케빈을 트럼프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공약으로 내세운 내 정책들이나 내 수혜 산업들을 다 지원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진짜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약 이행이 높아질수록 또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죠. 많은 걸 이뤄낸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어쨌든 특정 산업을 또 활성화를 시켜가면서 중산층이나 하류층까지도 골고루게 돈을 풀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연준 기준에서는요. 유동성을 줄이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연준 기준에서 연준이 컨트롤하는 거는 금리와 양적 긴축, 양적 완화 요것만 하는 거예요. 양적 긴축과 양적 완화는요. 대차 대조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그러니까 연준의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는
돈을 풀고 쪼이고 이걸 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민간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돈을 쪼이고 국민들에게 돈이 안 가게 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무자비로 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간은행 대출 증가가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될 거다. 하지만 이 또한 무자비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특정 산업에 돈이 쏠릴 수가 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연준 의장은 나는 개입 안 할 테니까 님들 알아서 하세요. 그럼 그 님들은 누구야? 트럼프와 베센트 장관인 겁니다. 자, 그래서 돈은 오히려 더 쉽게 풀어주게 될 거예요. 그냥 트럼프는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옆에서 툭툭 뭔가의 제재를 하고 아유 너무 이렇게 오버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컨트롤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그냥 막 들이대고 봐요. 키워야 된다? 일단 키워. 나중에 그거 똥 치워줄게.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지금 걱정하는 거, 금 빠지고 은 빠지고 코인 빠지는 거, 유동성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돈이 더 많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케빈은요, 연준 의장으로서 연준의 순기능을 정상화하고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될 대차대조표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내 할 일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건 연준에서 전체적으로 넓게 무분별하게 그냥 시장에다가 막 돈을 팍팍 풀어주는 이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니들이 판단해서 그 님들이 판단해서 알아서들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전통 경제학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물가가 오르게 되면 원가가 오르니까 판매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 방식. 그다음에 이제 수요가 많아지는데 공급이 적다 그러면 또 가격이 높아지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 경제학인데 케빈 호시는요 그것마저 부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다 뻥이다. 니들이 돈을 많이 풀어서 그동안에 연준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푸니까 그러니까는 뭐 수요가 증가하든 비용이 증가하든 원가가 올라가든 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연준이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거지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되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경기가 너무 지나치게 과열이 되면 금리를 올려서 경기가 과열된 거를 억눌러 버리죠. 경기를 억지로 꺾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잘못 꺾으면 완전히 다 부러질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러다가 진짜 부러지면 다시 또 금리를 내려. 그래서 우리가 경기 순환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기의 흐름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순환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경기가 가장 안 좋을 때 여기서 돈을 풀어주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 그럼 여기를 회복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이제 0점을 넘어가지고 성장이 막 팍팍 진행이 됩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하느냐? 호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경제학적으로 경기 순환 주기의 개념이 이래요. 그다음에 이제 정점을 찍으니까 어떻게? 야 너무 과해. 그래서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을 하죠. 여기는 이제 경기 후퇴기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적정 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그 이상으로 빠그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를 경기 침체기. 그럼 어떻게? 다시 또 금리를 낮춰서 여기서 돈을 풀고 경기를 부양해서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이걸로 경기 주기 사이클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기 순환 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그게 왜 필요해?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더 고속 성장하면 되는 거잖아. 자동차는 왜 200km까지밖에 못 달려? 200에서 날개를 달아주면은 아예 하늘을 날아버릴 수도 있잖아. 오히려 엔진 과부하가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잘 이행해 줄 수 있는 게 누구다? 케빈 워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컨트롤을 하면 채권 시장과 달러 여기에 대한 가치 상승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과 은, 코인 얘네들은요 달러 인덱스랑 상관관계가 깊어요. 그러니까는 달러가 오르면 금, 은, 코인은 빠집니다. 반대로 금, 은, 코인이 올라가면은 달러 인덱스가 빠져요. 이렇게 상관관계가 깊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대차대조표를 컨트롤해서 달러 가치를 높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금, 은, 코인이 작살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은 코인과 달러 요거를 비교해서 보는 것도 맞지만 그동안의 유동성 베이스로 모든 자산들이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올라온 거는 결국에 수급적으로 밀어올린 건데 유동성으로 밀어올린 건데 그 유동성이라는 키워드가 끝났냐? 죽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죽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 내용으로 중장기 관점으로는 부정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불어 금리를 낮추면서 금리를 내리면서 양적 긴축 요거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전략은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연준 의장이 누구예요? 파월 의장이죠. 파월 의장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 지금 금값 신고가 갔잖아요.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거기에 더해서 케빈은 금리를 또 더 많이 낮출 거라니까 사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트럼프의 의도처럼 속도가 빠른 자동차에다가 날개를 달아서 그냥 날아가 버려라 날려버릴 정책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적 긴축을 한다라고 하니까 큰일 났다 작살났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12월까지도 양적 긴축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금리는 더 빨리 낮추겠다니까? 오히려 가속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흐름이. 근데 여기서 굳이 꼭 집어가지고 달라지는 게 있다면 파월 때는 무분별하게 돈을 풀어버리니까 달러 가치가 희석되면서 돈을 풀어버린 건데 케빈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가치를 보존하면서 돈을 풀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적당하게. 하지만 필요한 만큼은 주겠다라는 거고 금리는 더 빨리 더 많이 낮춰라 이겁니다. 금리를 낮춰도 물가 안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들, 금리를 낮추는데 왜 물가가 오르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I 시대가 열렸잖아요. AI 시대가 개막이 됐는데 예를 들어 우리 고깃집을 하나 운영한다라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무료 카톡방에다가 이 내용을 남겨드렸는데, 자, 고깃집을 운영을 하는데 이 고깃집에 10명의 직원을 고용을 해서 가게를 운영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10명의 직원이 있는데 인건비가 25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당 월급이. 근데 이제 AI 시대가 왔고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다가 5대를 제가 렌탈을 했어요. 근데 얘는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야.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 5대와 직원 인력을 여기서 10명에서 5명으로 만약에 줄여버릴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금액적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직원 10명만 쓸 때는 한 달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예요? 2,500만 원이겠죠. 그죠? 10명이니까.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또 복리후생비부터 4대 보험부터 복지비용부터 밥값부터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겠죠. 보너스도 줘야 되고 회식도 시켜줘야 되고 그죠?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중에 5명만 바꿨더니 어떻게 돼요? 1,750만 원으로 금액이 줄어들어 버리죠. 그러면 2,500만 원에서 1,700만 원의 차액이 얼마입니까? 750만 원이에요. 1년이면 얼마겠어요? 무려 9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케빈 워시의 이론은 이거예요. AI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업들은 이익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고깃집 사장님은 1년에 9천만 원을 세이브 시키는 거잖아요. 9천만 원을 세이브 시켜서 돈을 모아서 2년 뒤에 어떻게 1억 8천, 2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2호점을 차리게 된다. 그럼 2호점에도 일자리가 또 생겨야 되겠죠? 그럼 똑같은 사이즈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도 5명을 또 예를 들어 고용을 한다. 그러면 최초에 이 사장님은요 10명만 고용할 수밖에 없는 캐파였는데 1호점 5명, 2호점 5명, 총 10명이잖아. 그러니까 일자리에 영향 안 줘. 이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였던 거죠. 예를 들어서 월급이 250만 원인데요. 나라에서 민생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냥 300만 원을 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월급을 250을 받는데 놀고 있어도 300만 원을 줘요.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고깃집 사장님 입장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300만 원 이상을 줘야 일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50만 원을 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월급을. 원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가게 인건비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삼겹살 1인분에 18,000원에 팔던 거를 어떻게 해야 돼? 25,000원까지 올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올려야 마진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차라리 금리를 낮춰서 렌탈 상품들을 이용을 할 때 렌탈도 결국에 금리랑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금리를 낮춰주고 AI를 대체하고 그러면서 마진을 남겨서 점포를 늘리고 사업이 확장되면 새로운 인력을 또 뽑고 요런 구조다. 아시겠죠? 이 이론이 뭐예요? 지금 케빈 워시가 주장하는 이론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렇게까지 설명드렸을 때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양적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무분별한 통화 공급을 여태까지 계속 해왔는데 필요한 데다가 딱딱 뿌려가지고 성장을 시켜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의 연준 방식을 다 때려 부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줄이는 건 아니다. 구조적으로도 바뀐 게 없다. 여러분들은 기존에 투자하던 관점 그대로 계속 상방으로 시각을 유지하는 게 맞다.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을 통해서 더 사고 싶었던 주식이 있으면 더 사라. 아시겠죠? 끝. 오늘 이렇게 정리를 딱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여태까지 올라온 폭이 얼만데 1월달에 한 번도 안 쉬고 올라왔잖아요. 이만큼 올라왔다가 요거 하루 쉬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뭐 대참사가 나가지고 꼭대기 찍고 빠지니 뭐니 이런 소리들 하는데 되게 초보틱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고객 예탁금이 여러분들 아직도 100조예요. 주식하겠다고 돈 싸들고 와가지고 신규로 계좌 만들어서 지금 활성화 계좌가 1억 개가 있습니다. 1억 개. 근데 아직도 주식을 안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더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돈도 많습니다. 보시면 주식 살라고 대기하고 있는 돈이 103조예요. 그리고 오늘 개인들이 5조 6천억을 샀습니다. 코스닥까지 하면 거의 6조 가까이 매수를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시장에 아직도 뿌려져 있는데 주식을 제대로 사고 있지도 않은 돈이 많습니다. 시장은요, 결국에 돈으로 밀어 올립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격이라는 형성 이론은 수요와 공급으로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수요가 지금 많습니다. 공급은 한정적인데
주식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주식 수가. 근데 수요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영상 이해하시면 지금부터 나타나는 조정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거 여러분들 싹 다 기회 주어가실 그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잘 전달됐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됐던 시장 브리핑은 여러분들께 가장 깔끔하게 아마 김 대표가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조정을 통해서 더 사고 싶었던 주식은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HLB도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주식일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걸 한번 꼭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 대표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락장 좀 힘드셨을 텐데 일찍 푹 쉬시고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김 대표가 직접적으로 도움 많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열려 있을 때 꼭 적극적으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2월달 들어와서 신청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꼭 지금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